네, 우리나라가 11년 만에 유엔 안보리 비상임 이사국에 선출되며 유엔 가입 후 세 번째 안보리 진출했습니다. 우리나라는 향후 북한의 핵 위협에 적극적인 목소리를 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상임국인 미국과 현재 비상임 이사국인 일본과 함께 한미일 삼각 공조를 펼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북한에서는 군사위성 2차 발사 준비 징후가 포착되고 있는 가운데 어제는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가 한국 방공식별구역에 진입하기도 했습니다. 관련 내용들 민정훈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 교수와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새벽 유엔 총회 선거에서 우리나라가 유엔 안보리 비상임 이사국에 선출이 됐습니다. 일단 그 의미를 먼저 좀 짚어볼까요, 저희? 예,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한국이 비상임 이사국에 이제 세 번째로 선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1991년에 한국이 유엔에 가입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다음에 1996년과 97년에 첫 비상임 이사국으로 선출이 됐고요. 네. 그리고 나서 2013년, 2014년 두 번째로 선출이 됐고 이번에 세 번째로 2024년, 25년 비상임 이사국으로 선출이 됐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유엔 안보리는 아무래도 그 제재부가라든지 어떤 무력 사용 승인 같이 국제법적 구속력을 가진 가장 강력한 어떤 그 국제기구, 다자기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그 다자기구에서도 핵심적인 기구에 우리가 비상임 이사국으로 선출했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나라의 어떤 그 높아진 위상을 반영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그 상임 이사국은 5개 국가죠. 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고요. 비상임 이사국은 10개인데요. 그 대륙별로 안배가 돼가지고요. 아시아는 2개, 아시아 태평양 2개국, 그리고 이제 아프리카는 3개국, 중남미 2개국, 동유럽 1개국, 서유럽 및 기타 국가가 2개국으로 구성이 된 10개국입니다. 임기는 2년이고요. 네. 그리고 잘 아시는 것처럼 이 비상임 이사국으로 선출되기 위해서는 어떤 그 참여 국가의 192개 회원국 중에 3분의 2 이상의 찬성 투표를 받아야지만 선출될 수 있기 때문에 네. 이러한 부분에서 이번에 세 번째로 선출되기 위해서 우리 외교당국이 많은 외교전을 펼쳤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 노력 끝에 이제 세 번째로 진입을 하게 된 건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회원국의 3분의 2인 128표를 득표를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180표를 받았습니다. 상당히 압도적인 지지인데 이건 좀 어떤 의미라고 좀 봐야 될까요?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이제 외교 당국의 어떤 노력이 반영된 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비상임 이사국 선출된 이후에 황준국 주유엔 대사께서 이제 인터뷰를 통해서 말씀하셨잖아요. 192개 회원국 중에 우리가 찬성표를 받으려고 했던 그 목표 국가들이 한 189개가 됐다. 그런데 거의 180표를 받았으니까 우리의 네. 외교적 노력이 성공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네. 이러한 부분 아무래도 유엔 192개 국가 중에서 북한과의 관계도 네. 있을 것이고요. 중국과 러시아의 관계를 가진 국가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국가들을 어떻게 설득해서 우리에게 찬성표를 던지게 할 것이냐. 이 부분이 굉장히 관건이었는데 아무래도 외교부 본부라든지 공관들이 총력을 펼쳐서 그러한 그 국가들에 대해서 외교적 노력을 펼친 것이 주요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그럼 있겠습니다. 당초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는 훨씬 더 많은 득표를 받은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 말씀드린 것이 목표치가 있을 거 아닙니까? 192개 회국 모두 다 찬성을 받으면 좋겠습니다만 아무래도 이제 외교 관계에 어떤 그 명암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고려했을 때 현실적으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찬성표를 받을 수 있는 목표치를 정하고요. 거기에 얼마만큼 도달하느냐. 아무래도 많은 수의 어떤 찬성표를 받는 것이 선출된 이후에도 행보를 보이는 데 있어서도 아무래도 영향을 미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네. 우리가 현실적인 목표를 세우고 거기에 도달했다라는 것은 그만큼 우리의 위상이라든지 외교당국의 외교력이 발동을 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안보리의 구성에 대해서 좀 짚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 이렇게 상임 이사국이 있고 비상임 이사국 뭐 몇 개의 나라가 있고 어떤 방식으로 선출되는지 좀 짚어주실까요? 그러니까 그 상임 이사국 5개 국가죠. 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 5개 국가가 있고요. 뭐 이 국가들은 뭐 임기가 없습니다. 뭐 그래서 계속 그 상임 이사국으로 이제 활동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비상임 이사국 10개 국가입니다. 이제 아무래도 이 선출 기준은 가장 중요한 것은 대륙별, 지리별 어떤 그 배분이 될 거고요. 이와 더불어서 국제 평화 안전에 얼마나 기여하는가, 이러한 유엔의 목적에 얼마나 기여하는가,
공헌도를 고려해서 이제 비상임 이사국을 선출하게 되는데요. 네.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시아에서는 2개국, 그러니까 2023-24년에 예를 들어서 일본이 네. 비상임 이사국으로 활동하게 되고요. 이번에 우리가 2024-25년 비상임국이 됐기 때문에 일본과 한국이 이제 아시아 국가가 될 거고요. 아프리카 3개, 중남 2개국 이런 식으로 해서 10개국이 구성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제 그 가운데 하나가 동유럽인 것이고 동유럽의 경우는 굉장히 경쟁이 치열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나라가 경합을 했고 결과적으로 어느 나라가 진출을 하게 됐을까요? 아무래도 관심이 가장 많이 갔던 부분이 이제 동유럽의 네. 어느 국가가 될 것이냐. 이제 슬로베니아하고 벨라루스가 나왔다고 해요. 그런데 네. 이제 그 두 국가가 주목을 받은 이유는 네. 우크라이나 전쟁을 둘러싸고 슬로베니아는 우크라이나를 지지하고 서방의 지지를 받은 국가고요. 예. 벨라루스는 이제 러시아하고 굉장히 친하잖아요. 그래서 우크라이나 전쟁 초기부터 러시아 지지의 입장을 확고히 보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크라이나 전쟁을 둘러싸고 서방과 러시아의 어떤 대리전의 양상을 펼쳤기 때문에 과연 러시아가 계속 주장한 것처럼 이 국제사회에서 러시아를 지지하는 국가가 많이 있는데 네. 어떤 그 도덕적 명분이라든지 이러한 그 눈치를 보는 것 때문에 많이 목소리를 못 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비상임 이사국 선출에서는 아무래도 벨라루스가 이길 수 있을 것이다. 뭐 그렇게 외교전을 펼쳤는데 투표 결과를 보니까 아무래도 그 슬로베니아가 153표를 받았고요. 벨라루스가 38표밖에 못 받았어요. 예. 그런 걸 본다면 러시아의 주장과는 다르게 대부분의 국제사회 국가들, 특히 유엔의 회원국들이 어떤 우크라이나 전쟁에 있어서 우크라이나를 지지하는 이런 모습을 명확히 보여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이제 2년 동안 내년부터 활동을 하게 됩니다. 비상임 이사국으로 선출이 되면 하게 되는 활동들에 대해서도 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 비상임 이사국이라고 하더라도요. 예. 그 상임 이사국과의 활동을 비교해 봤을 때 거부권을 제외하고는 모든 일을 똑같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보리에서 행해지는 모든 활동에 그 공식적으로 참여를 하고 모든 회의에 참석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안보리에서 국제 평화 안전, 특히 북핵 문제 관련돼서도 많은 결의문을 채택하려고 노력한다든가 이러한 노력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제사회와 북핵 문제에 관련돼서 논의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다자무대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 한국이 비상임 이사국으로 참여한다면 이전까지는 비상임 이사국이 아니면 예. 어떤 이해 당사국으로서 북핵 문제가 있을 때만 예. 참관한다든가 가끔 발언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는데 이제는 좀 다르죠. 그러니까 상임 이사국, 비상임 이사국으로 활동을 하게 되면 네. 북핵 문제 관련돼서 결의문에 문건을 제단다든가 의견을 주도할 수 있다든가 아무래도 우리가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한 부분을 본다면 향후에 이제 북한이 도발을 한다든가 북핵 문제 관련돼서 우리가 어떤 목소리를 국제사회에 투영할 길이 있을 때 미국과 일본과 함께 공조해서 어떤 그러한 목소리를 주도나갈 수 있는 그러한 입장을 갖게 되는 겁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한미일 삼각 공조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높아진 것이 일본도 이제 작년에 선출이 됐기 때문인데 실제로 좀 어떻게 보세요? 좀 삼각 공조가 안보리 내에서 어떤 역할을 좀 할 수 있을 거라고 보세요? 아무래도 이제 인터뷰 모두에 나온 것처럼 네. 아무래도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 문제 관련돼서는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기 때문에 어떤 결의문이라든지 공동성명을 채택하는 단기간의 변화를 이루기는 어렵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미일이 안보리의 어떤 그 상임이사국, 비상임이사국으로서 지속적으로 목소리를 낸다면 그것만으로 중국과 러시아를 압박할 수 있는 좋은 그 기회가 될 것이고요. 이와 더불어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이 지속적으로 북핵 문제 관련돼서 이제 계속 의견을 내고 네. 그 의제를 계속 부각시킨다면 네. 북한 문제, 즉 한반도 안보와 관련된 문제를 미국과 일본과 협조해서 계속 국제사회에서 논의를 하다 보면 그것에 대한 우리의 목소리를 계속 국제사회에 투영할 수 있는 그런 지속적인 토대가 마련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인 결과를 가지고 못하더라도 우리의 이해관계를 지속적으로 가장 강력한 다재무대인 유엔에서 투영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계기가 또다시 마련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안보리, 유엔 안보리가 사실 시청자분들이 많이 듣는 것은 북한이 어떤 것을 쐈을 때 안보리 결의가 무산됐다 뭐 이런 류의 표현들을 사실 최근에는 가장 많이 보고 있단 말이죠. 중국과 러시아의 이제 입장이 좀 다른 것인데 우리가 이제 워싱턴 선언 등을 하면서 앞으로 조금 더 말씀해주신 그런 관계들을 공고히 해나가는 건데 중국과 러시아는 그 워싱턴 선언에 대해서 상당히 좀 불편한 시각을 가지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그 두 가지 이유가 있을 건데 첫 번째는 이제 북한의 입장을 옹호하기 위한 명분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북한은
자위력을 증강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핵과 미사일 능력을 개발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요. 그러한 부분을 중국과 러시아가 뒷받침해 주는 것이죠. 왜 북한이 어떤 미사일 능력을 개발할 수밖에 없는가, 우주 발사체를 발사할 수밖에 없는 것인가 이렇게 봤을 때 한미일이 공조해가지고 워싱턴 선언이라든지 북한을 압박하는 그런 군사적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중국은 그러한 한미일의 군사적 움직임에 결연히 반대한다 이런 입장을 내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워싱턴 선언이라는 것이 아무래도 대북 확장 억제, 미국의 대북 확장 억제를 강화한 것이지만 이것이 중국 입장에서 봤을 때 과연 그 어떤 대북 미국의 확장 억제력이 북한만 대상 표적으로 하는 것이냐. 궁극적으로 본다면 전략자산 전개가 한반도로 된다든가 네. 아니면 미국과 한국 그리고 일본의 군사훈련이 정례적으로 실시가 된다면 그것은 궁극적으로는 중장기적으로는 중국의 어떤 그 군사력 위협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이해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두 가지 이유에서보다 북한의 위협이라든지 중국에 대한 중장기 위협을 봤을 때 중국 입장에서는 워싱턴 선언에 대해서 반대하다는 분명한 입장을 밝힐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워싱턴 선언에 반대하는 중국 입장은 네.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중국 외교부가 최근에 이런 발언도 했더라고요. 자신들은 이 한반도 문제에 있어서 어느 한쪽에 좀 치우치지 않았다 이런 발언을 했는데 이 발언을 저희가 어떻게 좀 들으면 좋겠습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할 수밖에 없겠죠. 그 한국과 한중 관계가 있고 북중 네. 관계가 있는데 네. 안보 측면에서 본다면 어떤 그 미중 전략적 경쟁에 의해서 계속 그 미국이 중국을 압박하고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압박하는 그런 수단으로서 동맹하고 파트너 국가들 계속 결집해서 압박하고 있기 때문에 네. 중국 입장에서는 얼마 되지 않는 자기의 우호국인 러시아나 북한 같은 파키스탄 같은 국가들을 끌어안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안보 측면에서는 아무래도 그 중국이 북한을 끌어안고 또 미사일 발사라든지 뒤로 식량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그냥 공공연히 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런 측면을 본다면 안보 측면에서는 한국보다는 중국에 굉장히 치우친 측면이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한중 관계도 중요하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그 한중 관계가 좀 삐걱이하면 뭐 보이지 않는 보복을 한다고 하지만 여전히 중국에게도 한국은 중요한 경제 파트너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고려하는 것인데요. 뭐 지금 말씀해 주신 맥락에서 본다면 안보 측면에서 본다면 아무래도 중국이 한국보다 북한에 치운 것이 명백해 보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그거는 중국 측의 어떤 원칙적 입장을 대변하는 것이고 누가 봐도 치우쳤다는 걸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어제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가 카디즈, 그러니까 한국 방공특별구역에 진입을 했습니다. 우리 군이 전투기를 출격시키기도 했었는데 이런 뉴스들이 몇 번 또 봤던 것도 같아요. 이런 류의 일들이 일어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무래도 중국과 러시아가 이 한반도를 둘러싸고 갖고 있는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정례적으로 합동 그러한 그 군사훈련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과 러시아 입장에서 봤을 때 아무래도 미국과의 경쟁, 한미일이 그 공조하는 이런 부분이 가장 우려되는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중국과 러시아 같은 경우, 특히 중국 같은 경우에 있어가지고 중국은 독자적으로 나올 수 있는 바다가 없어요. 다 그 상대 그 유관국이 그 둘러싸여져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 어떤 그 동해나 서해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그 남중국해 부분에서 어떤 정기적인 그런 군사훈련을 통해 가지고 향후에 그 자국의 군사적 위협을 봤을 때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이런 부분을 군이 훈련을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군이라는 것은 정례적 훈련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훈련을 해야지만 그런 방어 태세가 유지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 계속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번에 뭐 카디지 진입도 했지만 남중국해에서 똑같이 어떤 그 중국과 러시아가 어떤 합동 연합 그 공중 훈련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부분을 본다면 중국에서 밝히고 있는 것처럼 뭐 어떤 그 한국을 위협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요. 어떤 연례적인 군사 훈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아무래도 최근에 한미일 공조가 강화되는 부분 이러한 부분에 대응해서 중국과 러시아도 함께 이러한 한미일의 공조에 대응해서 자신들도 대응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보여주고 싶은 그런 부분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예. 어떤 정례적인 어떤 연합훈련 목표, 그러니까 한반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고 그리고 한반도가 자신들의 어떤 이익에 분명히 그 포함된다는 부분을 보여주는 부분이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한미일 공조에 맞서는 그런 부분도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력 시위의 성격도 어느 정도는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원인으로 꼽은 게 이제 한미일 공조가 강화된 부분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이 한미일 공조라는 거는 이제 앞으로 점점 더 두텁게 공조가 될 것인데 그렇다면 앞으로 중국과 러시아는 어떤 식으로 좀 나올 거라고 보세요? 좀
좀 신중하게 지켜볼 필요가 있죠. 한미일 공조가 강화가 되는데 예. 그러한 공조의 명분은 북한이 있습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한미일도 어떤 공사적인 공조라는 협력을 강화할 때 네. 중국 견제라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북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 한미일이 협력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미사일 정보를 공유하는 데 있어가지고 네. 세 가지 정보를 공유한다는 거 아니에요. 발사 지점, 비행 궤적, 탄착 지점. 네네. 그 이후의 정보를 공유해야 된다. 이것이 뭘 의미하겠습니까? 아무래도 중국과 러시아의 입장을 고려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미일이 움직일 때도 북한, 분명히 중국과 러시아가 거부할 수는 없는 명분으로만 움직일 것이고요. 중국과 러시아도 이제 이러한 한미일의 움직임에 대해서 대응을 할 때도 네. 똑같은 외교적 움직임을 보일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한미일이 북한의 위협에 대응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네. 그것에 대응하는 수준의 중국과 러시아도 움직일 것이고 그러한 부분을 넘어간다면 굉장히 어떤 양 진영에서도 굉장히 외교적 군사적으로 곤란한 상황이 올 수가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한동안 이렇게 수위를 조절하는 어떤 얕은 수준에서 군사적인 어떤 티테토시라죠. 주고받는 이런 움직임이 지속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한미일 공조가 강화될수록 중국과 러시아 입장에서는 그쪽 측면에서는 또 우리에게 경계하는 그런 시각들도 많아지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뭐 이렇게 카디지 진입하는 이런 것들도 더 잦아질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겁니까, 그럼? 뭐 그런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을 건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연례적인 군사 훈련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 그럼 저희에게 이렇게 미리 이야기를 합니까? 통보 그렇습니다. 같은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언론 보도 난 걸 보면 예. 예를 들어서 중국 같은 경우에는 미리 통보를 하고 그리고 그 진입했을 때 위치를 갖다 통보해주는 그 한라인을 통해서 이제 훈련이다 이런 부분을 통보를 했는데 러시아는 그런 부분이 없었다고 그래요. 아무래도 중국을 통해서 입장을 전달한 것이고요. 이게 방공 식별구역이라는 것이 우리의 어떤 정해진 영공은 아니지만 어떤 군함기가 들어온다는 것. 군 수송기라든지 군 폭격기가 들어온다는 것은 이것은 안보에 직접적 위협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민항기라든지 어떤 상업용 비행기가 들어오고 완전히 다른 부분이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영공을 침해했을 경우에는 그거는 군사적으로 직접적인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예. 방공식별구역도 아무래도 그거에 이전, 어떤 버퍼존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들어오는 것도 굉장히 민감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죠. 특히 또 우방이라든지 어떤 그런 국가가 아니고 뭔가 좀 예. 이렇게 좀 서로가 이제 긴장 관계에 있는 국가들 경우에 이렇게 들어온다면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 고려해보다 항상 조심하면서 외교적으로 항상 어떤 끈을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해 주셨던 그 미사일 경보 정보 공유 부분이 이제 싱가포르에서 한미일이 이야기를 한 겁니다. 저희가 한미일이 이번에 굉장히 좀 공조를 강화한다라는 부분은 많은 언론을 통해서 들었는데 미일호, 그러니까 호주가 북한에 함께 대응하겠다라는 뜻을 보였다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 부분을 어떤 의미라고 봐야 되는 걸까요? 언론 보도를 보면 일단 미일호 3개국 국방부 장관이 이제 회담을 예, 갖지 예. 않았습니까? 그랬을 때 가장 중요한 의제는 북한이 아니고 중국이었어요. 그러니까 중국의 부상에 견제하기 위해서 3국이 어떻게 남중국해라든지 태평양 지역에서 같이 군사적 협력을 할 것인가 이런 부분이었어요. 네네. 그래서 희미한 현상 변경을 반대하든지 대만 해협의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해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3국이 어떤 공동성명을 채택하고 중국이 보여주고 있는 국제법 위반이라든지 어떤 무력에 의한 현상 변경 이런 부분에 결연히 반대한다. 이런 것을 확인한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생각해 보십시오. 호주가 갖고 있는 이해관계가 중국의 부상을 견제하는 게 더 클지 아니면 북한의 핵 위협을 더 위협적으로 생각할지 아무래도 전자거든요. 그러니까 예, 예. 중국의 부상 이런 부분이니까 그러한 부분에서 미일호 3국이 공통의 이해관계를 가지고 중국의 부상에 견제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중국 외교부에서 굉장히 반발한 부분이 있는 거고요. 이와 더불어서 북한 문제에 대해서도 논의를 했는데 네. 이 부분을 주목해 볼 부분은 뭐냐면 아무래도 북한 문제가 이제 한반도에만 국한된 부분이 아니라 미국, 일본, 호주까지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것을 직접적으로 관여할 수 있는 명분으로 작동한다. 그래서 지역의 이슈로 이제 부상했다는 걸 보여주는 부분이 있는 것이거든요. 네네. 물론 그러한 북한의 위협에 대해서 3국이 실질적으로 한미일이 수행하는 군사적인 대응에
수준에 미치지 못하겠지만 네. 그러한 부분을 논의한다는 것은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어떤 북한의 위협에 대해서도 호주가 보다 적극적으로 관여해서 네. 뭔가 목소리를 더 낼 수 있다. 그리고 예. 군사적으로도 함께 뭔가 힘을 실어줄 수 있는 여지, 토대를 마련했다. 이런 부분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서 저희가 안보리 이야기했었잖아요. 이미 국제사회에서는 여러 협의체가 있음에도 이렇게 몇몇 국가가 또다시 이렇게 개별적으로 협의체를 구성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라고 봐야 되는 걸까요? 그만큼 그 지역적으로 의제가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 게 가장 적절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이제 그 우리 정부의 입장을 보면 네. 북핵의 북한의 핵미사일 그 고도화 위협에 대해서 국제사회와 연대해서 대응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네네. 이때 가장 주요한 주체가 되는 국제사회는 아무래도 유엔 안보리가 되겠죠. 네네. 이와 더불어서 지역 국가들, 아시아 태평양, 인도 태평양 국가들 중에 북한의 어떤 핵미사일 위협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느끼고 있는 국가들, 뭐 일본이라든지 네네. 이와 더불어서 이제 그 태평양 국가들 중에서는 호주라든지 이런 국가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러한 국가들은 어떤 유엔 안보리에서의 어떤 제재라든지 움직임과 더불어서 보다 더 자기들에게 직접적 이해관계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떤 다재 움직임을 통해 가지고 보다 더 압박을 가하는 거죠. 이걸 통해서 북한 문제에 대해서 우리의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대응하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함께 협조하겠다. 이러한 책임을 짐으로써 네. 역할 분배라든지 그리고 그에 향응하는 어떤 안보 협력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 부분에도 혜택이 올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고려된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북한 핵 미사일 위협 얘기해 주셨는데요. 핵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IAEA가 관련해서 뭐 풍계리에서 뭐 어떤 징후가 더 포착이 된다거나 혹은 뭐 영변 핵시설이 좀 가동되고 있다 뭐 이런 류의 보도들이 좀 내놓고 있는데 실제로 그런 뭐 진전되는 가능성들이 좀 있는 겁니까 지금? 그렇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정확하게 어떠한 그 노력들이 진전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알기는 어렵습니다만 최근 보도에 나온 것처럼 풍계리 핵실험장에서 어떤 7차 핵실험을 지원하기 움직임이 계속 탐지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영변 핵시설에서도 이제 지속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3월 이후 그런 부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북한 내부적으로 계획된 그런 그 일정에 따라서 7차 핵실험을 하기 위한 준비를 차곡차곡 진행해 나간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언제쯤 핵실험이 실제로 이루어질까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지금 진행되고 있는 북한의 어떤 군사력 제고 등 어떤 그 시도를 본다면 예. 미사일 능력 우주 발사체 발사를 포함해서요 미사일 능력을 향상시키고 이와 더불어서 어떤 북한 핵의 어떤 소량화, 어떤 전문화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지속적으로 어떤 그 제고를 하기 위해서 능력을 제고하기 위해서 노력할 거고 이것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7차 핵실험도 언젠가는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미국 정치권에서 이 북한이 핵탄두 소형화에 성공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방어를 좀 더 강력하게 해야 된다는 주장이 나왔다고 합니다. 이게 갑자기 나온 배경은 좀 뭐라고 보세요? 갑자기 나왔다기보다는 이제 어떤 아무래도 정치권에서 질의응답하는 과정에서 얘기가 나온 거고요. 예. 그런 분을 본다면 이제 주목해 봐야 될 부분은 뭐냐면 미국 정치권에서도 북한 핵 위협이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서부뿐만 아니라 동부까지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다는 것을 인정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소형화가 됐기 때문에 공중에 터져가지고 다탄두로 터질 수 있는 그런 능력까지도 어느 정도는 인정하고 있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그러한 그 인정을 통해 가지고 북한 핵 위협이 실질적으로 미국의 어떤 안보의 위협이 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에 상응하는 어떤 미사일 방어 능력이라든지 그다음 북한의 핵 미사일 어떤 공격에 대비한 방어 능력을 향상시켜야 된다. 이런 논의를 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 갑자기 나온 것은 아니고요. 그러한 북한의 핵미사일들이 계속 점진적으로 발전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반영한 그러한 발언이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언론 그리고 우리 국민들이 가장 주목하고 있는 것은 사실 이제 정찰위성 발사였었거든요. 1차 발사하고 2차 발사를 11일까지 하겠다고 IMO에는 통보를 해놓은 상황인데 지금 상황에서 2차 발사 뭐 가능할 거라고 보십니까? 긴 시일 내에? 가장 가능한 최단 시간 내에 또 다시 한번 시도를 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1차 발사에 실패를 했기 때문에 굉장히 체면을 구긴 분면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외적으로 굉장히 김정은 위원장이 체면을 구겼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고려해 본다면 네. 이 1차 발사도 실패한 이유가 저희가 생각할 때는 아무래도 만리경이 제대로 궤도에 올라갈 것이냐 이 부분에 중점을 뒀는데 발사체 문제 때문에 못 올라간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부분을 고려한다면
아무래도 조악한 발사 환경이라든지 또 준비를 본다면 정치적 그 목적이 더 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한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급하게 그 1차 발사를 했는데 실패했기 때문에 그러면 당연히 그런 정치 목적에 있어서 실패한 부분을 회복해야 되기 때문에 네. 가능한 빨리 그 어떤 그 발사에 나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민정훈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